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의사결정, 진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개별 단지로 보셔야 돼요. 예,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예. 분당의 재건축은 됩니다. 되는데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진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실고자 하실 분들은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청약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년 소장이고요. 리서치 회사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한국갤럽에서 부동산조사 팀장으로 18년 동안 근무를 했고, 예, 지금은 제가 창업을 해서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혼돈스러운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저도 혼돈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문을 제가 매일 봐요. 저는 이제 종이신문을 많이 보는데, 한 5개 정도를 보는데, 그냥 이게 논조들이 이게 하루 다르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또 같은 사안을 두고 언론사마다 또 논조도 다르기도 하고 전문가도 의견도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뉴스만을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리고 혼돈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좀 드린 말씀이었었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언론의 논조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도 잡고 뭐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24년째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 2021년도에 아마 역대급으로 올랐고요. 예, 그리고 2022년도는 역대급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23년도 초에는 또 빠지는 듯 하다가 4월달 이후로 4, 5, 6월달에 또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패턴들을 보니까 그 2022년도에 심하게 많이 하락한 지역 중에서 조금 좋은 입지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가 있는 입지들, 수요가 많은 입지들만 살짝 반등을 했고, 여전히 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조금 하락 네. 하위권 지역들은 또 조정이 되고 있고, 두 개가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말을 이렇게 저처럼 버벅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정말 좀 사고 싶었는데 네. 초반에 좀 빠져가지고 상반기에 아주 기다리다가 조금만 한 10%, 20%만 더 빠지면 사야겠다 네. 했는데 이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꼭 만약 집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레버리지 비율 어느 정도 선에서 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경제력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혼자 버는지 맞벌이인지도 모르겠고, 네.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같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월급의 뭐 30%다, 뭐 60%다, 100%다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기 원하는 것이고, 미래 자산으로서 좀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을 기본적으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도 조금 뭐 노력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고통스럽거나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어요. 네.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례로 설명할 만큼 많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내가 긴축 경영을 한다 정도 싶을 정도로 긴축 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최대한으로 빌리시면 돼요. 최대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20% 30%.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지인 후배 중에 맞벌이를 하는데 둘 다 돈을 잘 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는 네 와이프의 월급이 다 들어도 상관없다고. 레버리지를 100% 다 써도 상관없다. 네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나머지 살아. 그런 집들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외벌이야. 근데 애들도 있어.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거 집부터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또 기본적인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것저것 다 쓴 다음에 나머지 비용으로 집 사는 거는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내가 긴축할 만큼 긴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풀 레버리지를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아까 그 부부의 경우 소득이 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한 50%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50%가 아니라 90%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한국 갤럽 있을 때 네. 제 옆부서에 여자 이제 팀장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3살 어린 친구였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지금 결혼을 했는데 그때 미혼이었었거든요. 네. 그 친구는 레버리지를 얼마큼 썼냐면은 97%를 썼어요. 예. 생활비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이제 야근을 하면 야근 식대가 나와요. 밥을 안 먹어. 네. 야근 식대를 모아서 그걸로 교통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 식비가 나오면은 2,000원짜리 김밥 먹고 3,000원은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풀 레버리지 써갖고. 근데 그 친구는 뭘 샀냐면은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은 다가구 주택을 산 거예요. 그때 월세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야. 월급 갖고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거의 90% 받아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자기 월급이 다 들어가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월세 수익으로 원금 까고 그러니까 좀 이제 대출비 낮아지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되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식비만 해결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추가로 돈 드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들을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 친구는 진짜 회사랑 집 뺏기 몰랐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애도 안 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결혼했지만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약간 주식 투자랑도 비슷한 게 그 네. 확신 있는 종목 하나 네. 진짜 꽂히신 분들은 네. 올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레버리지 쓰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저는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 친구 중에 슈퍼개미가 한 명 있어요. 친한 친구가 김철광이라고 있는데 네. 바람의 숲이라는 친구인데 되게 유명해요. 아마 3프로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분들 있을 텐데 그때 무슨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주식은 레버리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는 레버리지 쓰면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왜 네. 주식을 레버리지 쓰지 말란 말이냐? 너 만약에 지금 너무 저평가됐고 내년에 확실히 올라갈 집이 있으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죠. 사죠. 그랬더니 사지 그랬더니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이거 분명히 올라가게 뻔히 보이는데 레버리지 쓰는 게 낫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근본적인 투자 원리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소장님께서 지금 보실 때 네. 정말 좀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음. 살만한 뭐 그런 지역이나 네. 좀 눈에 띄는 곳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장 안전한 것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요. 네. 전 제일 비싼 거 추천해드려요. 제일 비싼 거. 왜냐하면 그 제일 비싸다는 기준이 뭐냐면요. 안전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하나은행, 그러니까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부자 리포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장에 나와요. 네. 현재 이제 그 부자들, 슈퍼리치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슈퍼리치는 이제 100억 원 이상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부자가 이제 100억에서 10억 그리고 이제 10억 원에서 이제 이하를 그냥 일반 부유층이라고 하는데 일반 부유층이랑 슈퍼리치의 생각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슈퍼리치들은요 안전한 거를 해요. 수익률이 낮아도. 근데 요 일반적인 부유층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은 거래요.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차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리치들은 아마 강남 이해는 안 할 거예요. 제일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강남이 수익률이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수익률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들.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뭐 과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일자리가 막 갑자기 막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면 주거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상업시설, 교육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당장은 미분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젠가 다 채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지역들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죠. 네. 강남구는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뭐라고 그러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누가 채워요. 여기는 대기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평택이라는 지역들,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끝 지역에 대기수가 있는지 아닌지가 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갖고 들어가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평택이나 화성 이런 데 아무래도 좀 뭐 반도체 일자리, 2차 그렇죠, 전지 이런 그렇죠. 것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공장 부지를 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언론만 보고 매스컴만 보고는 모를 텐데 당장 고덕신도시 가면은 이제 삼성 캠퍼스가 6개 부지가 있는데 가면 공장이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몇 년이 더 걸리죠. 네. 근데 그게 다 개발이 돼서 출퇴근을 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믿겠죠. 음. 그런 좀 기다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죠.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미래 성장성은 확연히 그건 확정이 돼 보이는 있는 것이 거니까. 확정이 돼 공장 있는 공사를 거니까. 하고 있으니까. 아까 과천을 말씀하신 거는 뭐 인덕원 그런 쪽을 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원래 얼마 안 됐어요. 제일 적을 때 5만 8천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8만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건축 때문에 이주시로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왔고 최근에 지정타라고 해서 진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니까 이제 인구가 증가했는데 지금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일자리요? 예,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 네, 정부 종합청사가 네. 있죠. 4,8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서울랜드가 있고 서울과학원이 있고 경마공원이 있긴 한데 거기는 몇백 명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천 종합청사만 한 4,000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데 네. 그 정도 규모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네. 지정타가 지식정보타운의 약자인데 지정타는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지정타라고 하는 일자리 부지예요. 거기에 지금 일자리 공장 부지들이 다 분양이 됐고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입주를 하거든요. 그게 또 몇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시 인구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것이고 정부청사 일자리만큼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율만 놓고 보면은 아마 올해랑 내년에 과천시가 1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쪽으로는 과천 신도시도 이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과천 신도시는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7,0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정타가 더 커요. 그럼 과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뭐 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판교랑 많이 비교를 해서 네. 뭐 그래도 판교급은 절대 못 간다. 옛날에는 경기도 하면 과천이 네.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안 된다. 뭐 네. 분당 또 이제 재건축 되고 이러면 과천은 이제 좀 지리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작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경계해야 될 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 평균으로 평가하게 되면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질문 중에 하나가 경기도 오르나요? 라고 하면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제일 비싼 데가 평균으로는 과천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과천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압도적으로 꼴찌가 연천군이에요. 그럼 연천군하고 과천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천이 오르면 연천군이 올라가냐?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평균이 지금 2,000인데 2,000 평균이 과천은 평당 5,000이고 연천은 평당 400이에요. 이게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으로 얘기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으로 따지면 과천이 무조건 1등입니다. 성남이 아무리 좋아도 과천 급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천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좋은 아파트가 있고 정말 인기 없는 아파트가 다 골고루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지만 놓고 보면은 지금 과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보다 판교의 푸르지오 그랑브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더 비싸요. 이건 평당 1억이거든요. 근데 아직 과천엔 평당 1억짜리 아파트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판교가 푸르지오 그랑블 때문에 더 비싼데 그 개별 아파트는 판교 평균하고 과천 평균이나 비교하게 되면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아마 평균이 조금 과천이 높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보면 네. 이게 전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좀 봐야 되는 너무 크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전체 평균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평균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주식은 그래도 평균에 투자하는 지수, 인덱스 펀드도 있고,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없어요. 개별 상품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개별 단지, 그리고 또 개별 단지 내에서도 편형대별로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한 지인분도 이번에 이제 저기 잠실 이런 쪽에 좀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떨어진다 하니까, 네. 그때 이제 그걸 못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또 오르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안 오른 데는 또 안 오르고 떨어진 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봐서 자기가 한번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공부를 정말 뭐 저처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시세 정도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타이밍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잠실은 어떻게 보셨어야 되냐면은 잠실이라는 입지를 딱 보게 되면 송파구에서는 압도적인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잠실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강남구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 강남구랑 시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파구랑 분리될 정도로 시세가 높은 지역이었었는데 과천이 아까 2022년도에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급락을 했어요. 거의 한 30% 정도가 확 네,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없는데 중간에 끼인 입지들은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거든요. 하한선 밑으로 빠진 거예요. 네. 하한선 밑으로 빠졌다는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헬리오시티 아세요? 긴장됩니다.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알죠? 예, 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네, 아파트입니다. 네. 2018년도 12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네. 잠실에 있는 대장단지가 엘스인데 엘스는 2008년도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리오시티가 10년 새 거야. 네. 엘스가 10년 헌 거고. 네. 예.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싸야 돼요? 뭐 보통 입지라고 하니까 S를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웅달리면 이제 많이 싫어. 근데 2022년도 하반기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네. 헬리오시티랑 엘스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럼 뭘 사야 돼요? S를 사야죠. 엘스 샀었죠. 네. 엘스 사다 보니까 S가 올라왔죠, 지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같이 빠지지 않을까? 이게 안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빠지라고 자꾸 왜 눌러요? 이거 사면 되는 것들인데 네.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 하급 입지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좀 bit어 있으면 이걸 사면 되는 거예요. 아, 더군다나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럼 올라갈 여지가 더 큰 거죠. 예, 그렇군요. 그게 2023년도 시장, 현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입주할 그런 단지를 면밀하게 주변 단지랑 비교하면서 그쵸, 파악하고 있는 기회를 잡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출연하신 그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 있는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잠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전국 통계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 잠실로 자기는 잠실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매칭해서 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이제 개별 단지 수요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 거시경제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네.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뭐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체 평균을 얘기해 줘야 네. 되는 게 왜냐하면 그런 영역도 필요하거든요. 네. 전체 평균으로 얘기해 줘야지 이게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전체 평균으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의사결정 진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개별 단지로 보셔야 돼요. 개별 단지. 예,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소장님 조금만 더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데 현재 한 현금을 3억 정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내 집 마련 안 하셨으면은 네. 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은 제일 좀 저점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분들은 저점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걸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로 사인을 보시면 되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만 살 수 있을 때 조정이 되고 살짝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느낌이 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레버리지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안 포함된 안 포함된 거면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할 것도 꽤 많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전제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실거주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사두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사두는 것도 실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전세나 어디서 살고 사둘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두는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빠진 재개발 재건축 중에 조금 저렴한 것들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에 있기 때문에 3억 원이면은 살 것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 요지들은 안 돼요. 안 될 텐데 3억 원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경기도권에서는 살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지 네. 거기 재개발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원래 강남에 경기도에 F4라고 하는데 과천이 제일 비싸고 성남 그리고 이제 하남 광명일 텐데 지금 3억 정도면은 과천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광명의 일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남도 괜찮을 것 같고 성남의 일부 분당권은 안 될 것 같고 분당에는 아마 20평대 미만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에 있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우선시 여기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사를 좀 하는 이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시설이나 설비가 낙후돼서이거든요. 이 얘기는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지금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의 공통적인 1순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새 아파트 수요는 지금도 높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새 아파트이거나 네.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 가치를 미리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은 투자가 될 거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데 구축들도 시세가 올라가요. 근데 아마 시세가 올라가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구축들보다는 신축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축에 가까운 걸 사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신축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위주로 먼저 따지고. 네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어떤 입지와 또 신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어떤 한 신혼부부의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 천안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천안은 불당동이 아무래도 대장이잖아요. 네. 이제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 네. 하시는데, 이분 고민은 한 2004년식 불당동에 한 34평 한 4억 초반 정도 아파트가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탕정신도시를 짓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도 좋긴 한데 탕정신도시는 새 아파트고 또 입주 물량이 많고 살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조금 뭐 한 6, 7억 비용을 들이더라도 저쪽 새 아파트 신축 신도시를 사야 되나 아니면 탕정에 뭐 4억대 혹은 6억대 아파트를 사야 돼. 연식이 조금 됐어도 요거 좀 고민하시는 게 불당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입지의 구축이냐 신도시의 신축이냐 좀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순하게 이제 그 최고 입지의 구축과 조금 살짝 떨어지는 입지의 신축 이렇게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오고 지금 이제 불당동이랑 아산 탕정 지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당에서 4억 원이면 싼 거예요. 그건 사면 안 되지. 불당에서 더 비싼 걸 사야지. 예, 왜냐면은 불당의 구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신축, 불당 지구 자체가 다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의 개념을 좀 명쾌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축은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커뮤니티셀이 없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한 5년도 이전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2000년도 후반 아파트부터는 신축으로 간주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당에서 그런 아파트라고 하면 불당동이 낫고요. 지금 아산 탕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당동을 역전할 수는 없어요, 입지가. 근데 예를 들어서 불당동에 좀 떨어지는 지역의 구축보다는 아산 탕정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억 원대 아파트 살 거면은 탕정이 아까 5, 6억 원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쾌합니다. 시세가 높은 것이 무조건 더 좋은 아파트예요. 구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근데 불당동의 제일 좋은 아파트는 그보다 비쌀 거거든요. 10억 원 가까이 갈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만 보더라도 아산 탕정에 요 신축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비싼 게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좋은 거다. 예. 안전한 거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대장을 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근데 그게 수익률이 높다고는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 오랫동안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는 거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저는. 예. 그 분당은 재건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답변을 문제 물어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분당의 재건축은 됩니다. 되는데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진 않아요. 그래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안 된다는 것들. 왜냐면은 분당에 재건축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일 비싼 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일 싼 걸로 가요. 제일 싼 건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제일 비싼 이유는 재건축이 될 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비싼 것들이거든요. 이건 확실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싼 거는 왜 싸겠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 전문가들이 좀 말을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분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싼 걸로 건데.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시세에 이미 가치가 반영이 돼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것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확률이 높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보고 있는 지역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우선시 여기면 좋겠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죠. 예. 아. 근데 이제 보통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쉽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슈퍼 리치들 같은 경우 무조건 안전한 걸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부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거나 시간이라는 데 투자를 하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뭔가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역세권이 생기는데 이 역세권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재건축의 가치를 모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혐오 시설이 없어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시세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들은 공부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채널 부동산 컨텐츠의 댓글에 확실히 지금 이제 이게 개별 단지로 보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부동산도 이게 부동산을 약간 항공모험에 비유해서 네. 막 큰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면 맞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 걸 보니까 네. 부동산도 정말 단지별로 요즘엔 신축이랑 구축도 너무 많이 이렇게
그 간극 네. 이해도가 달라져가지고 그런 걸 공부해야겠고 이런 얘기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식은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항공모함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투자자들한테는요. 상승장이 좋은 장일까요? 하락장이 좋은 거일까요? 실수요자들한테는 상승장이 좋은 장일까요? 하락장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식 투자는 무조건 상승장이 좋은 장이에요. 하락장은 나쁜 장이고. 그렇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 걸 수 있는데 부동산은 하락장에 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네. 근데 하락장이 좋은 사람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아. 일단 하락이 되면 만세를 불러요. 네. 미분양이 되면 만세를 부릅니다. 왜? 네. 규제가 없어지거든요. 거기는 다 주택자 하더라도 살 수 있죠.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을 해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주식과 다른 게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사라고 해도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럼 못 사죠. 실수요자분들은 그냥 사는 거야. 음. 대신 이제 하락장을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해야죠. 음. 그런 것들을 보통 제안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개별 페이스로 부자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리고 이게 하락장에서도 사야 될 것들이 있고요. 상승장에서도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지만 좀 분리하셔서 공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현재 한 5억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안 쓰고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가 네. 조정이 되면서 네. 이 조정이 될 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입주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잘 안 빠져요. 안 파니까. 근데 미래 가치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들이 좀 쑥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두거든요. 거기 실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거기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개발은 대부분 다 사두입니다. 네. 투자로. 그게 많이 빠졌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개발이 한남 뉴타운,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 네.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이런 데였었는데 이런 데들은 2021년도 잘 나갈 때는 막 20억이 됐어요. 어. 생돈이 필요한 게. 네. 예.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 이런 게 막 10억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절반이 됐어요. 지금. 그래요? 작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와. 지금 딱 5억이면요. 네. 부가현 뉴타운 살 수 있어요. 어. 이게 10억 넘었던 것들인데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너무 오래 구역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2구역, 3구역은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될지는 제가 확정을 못 드려요. 빨리 되면은 5년 정도 되고요. 늦게 걸리면 말씀드렸는데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안 걸릴 것 같고 이미 이건 구역 지정돼서 얼마큼 진도가 나간 거기 때문에 부가현 지역 입지 좋은데요. 좋죠. 네. 그리고 지금 부가역 1구역들은 다 입주를 끝났어요. 거기 이편한 시장도 있고 푸르조도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요 1구역보다 2구역, 3구역이 더 좋거든요. 2구역을 살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좋아. 더 싸게. 그러면 재개발, 네. 재건축, 네. 재개발을 이렇게 우선시 좀 여기면 좋은데 또 네.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서울 지역에서 신축을 위주로 또 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좀 5억 정도라고 하면 대출 받으면은 한 50%예요. LTV 50% 받게 되면 10억 정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조정된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점 찍고 확 꺾인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마포구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끝적들보다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어도 한 10억 정도 전후면은 아주 새 것들이나 아주 큰 것들은 안 되지만 한 20평대에서는 할 네. 것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 끝으로 하나 더 질문 좀 드려보면 최근에 그 구의역 이스트폴 그게 검색어 1위더라고요. 막 이렇게 앱에 들어가 보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분양가가 9평 기준으로 14.9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거의 네. 15억인데 네. 이 금액이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작년 말 연초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딱 나와요. 맞아요. 제가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때도 국평 기준으로 이게 둔촌주공 12억, 13억 정도 맞아요. 했었어요. 국평이 네. 13억 정도 했는데 싸냐 비싸냐. 저는 그냥 실거주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시고 어차피 투자할 사람들은 못 산다. 그렇죠. 왜냐면 거기 이제 그 당시엔 규제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그저께 실거래가 뜬 게 있는데 19억 510만 원에 거래됐어요. 둔촌주공 9평이. 그러면 6억이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 논쟁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지금 14억보다 비싼 14억이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의역 이스트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 신규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다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분이 한 3분의 2 이상 이거 몇 세대 분양을 안 해요. 근데 지금 구의역 거기는
그게 KT 부진가가 네. 있어가지고 일반 그냥 분양. 다 분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합 단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좋은 것들을 조합이 다 갖고 가. 평형대든 층수든. 근데 이거는 일반 분양이 다기 때문에 노얄동, 노얄층, 평형대도 내가 맘대로 다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분양해서 우리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추첨제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될 가능성이 다른 단지보다 높기 때문에 네. 지금 크리스가 많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14억이 높냐 낮냐 그게 판단이잖아요. 네. 그건 제가 판단해 줄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실고주하실 분들이면 들어가세요. 입지 좋아요. 네,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뭐 강남권이랑 비교할 만한 입지는 아니에요. 근데 강북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 조금 지금 정돈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양동 아마 그 근처일 거예요. 네. 자양동이 거기 다 재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왼쪽으로 성수 전략정비 다 재개발이 될 건데 물론 시간이 걸려요.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은 이스트폴 주변이 좀 정돈이 안 되긴 했는데 네. 다 새 아파트가 돼요. 그럼 여기도 다 같이 입지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10년 정도 바라보면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면 10년 동안 거주하거나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때쯤이면은 14억이 아니라 30억 돼 있을 거예요. 30억. 10년 후인데 뭐 네. 그 정도는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 둔촌주공이 둔촌주공하고 혹시 좀 입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랑? 입지 비교는 안 되죠. 안 돼요? 둔촌 중에 더 좋은 입지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예. 이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이게 1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양가. 제가 지금 요거보다 네. 지금 다음 주에 분양하는 게 있어요. 그 광명의 강명 뉴타운 4구역인데 그게 아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로 네. 분양하는데 그게 지금 13억이에요. 아 광명도. 예, 그럼 끝난 거 아닌가? 네. 예. 광명보다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예. 네. 그럼 끝난 거죠. 야, 진짜 이게 분양가가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진짜- 실거주 하실 분들은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청약하세요. 네. 사실 서울은요. 무조건 청약해도 되는 게 허그라는 집단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 분양가를 높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시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입주한 아파트보다 무조건 분양가가 지금 쌉니다. 지금 무조건 싼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가는 높다 낮다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둔촌주공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규제 지역이었고 분양가 상한제였거든요. 네.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왜 그걸 갖고 고평가라고 그러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평가한 박사님들이 다 바보란 얘기입니까? 그 나라 돈 받아서 월급 받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높게 분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네. 예, 이게 만약에 민간 분양이고 예를 들어서 고급 뭐 아파트야 그런 것들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야 그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나라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준 건데 그거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벌써 이제 19억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둔촌주공이요. 네. 이게 좀 극단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떨어져서 마피 나오고 막 입주권 막 나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니 뭐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6억이 올랐는데 마피가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마피가 날 수가 없죠. 그거는. 예, 이미 6억이 올랐는데. 예, 그거보다 시세가 1, 2억 빠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로얄동이 있고 로얄층이 있을 텐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들은 그것도 같은 세대로 비교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19억이 있고 다음에 또 한 17억이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럼 바로 또 2억이 빠졌다고 또 유주에서 네. 또 설레발을 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쁜 동 나쁜 층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둔촌 주공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2,000세대거든요. 12,000세대의 커뮤니티나 조경이나 뭐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헬리오시티랑 가격이 똑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헬리오시티가 더 비싸야 되는 단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거기는 강동구가 아니라 그냥 강남구의 배후 수요지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헬리오시티가 20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뭐 걱정하고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구의역이 30억 넘으면 여기는 30억 이상으로 가겠네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안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상향하는 것은 확실하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게 그 분양가 둔촌주공 나올 때 막 하락기 또 그러니까 연초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비싸다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분양가가 너무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헬리오시티 볼 때 엘스 볼 때 헬리오시티를 같이 보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단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몰입돼 보이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둔천주공 당장 송파구랑 비교하기가 뭐했으면은 고도 그라시움이랑 비교하면 되거든요. 고도 그라시움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인데 고도 그라시움보다 2억 싸게 분양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걸 뭘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단지랑 비교해 보면 아는데 이거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왜? 누가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말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입지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 자양동 이제 구이동 쪽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 보면 현대 이렇게 홈타운 시리즈 이런 것들 많잖아요. 막 네. 200세대, 300세대 거기가 이제 학군도 좋다 보니까 가격도 꽤 비싸고 수요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90년대 초반 이렇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지금 사면은 여기 뭐 재건축 되기에는 용적률도 높은 것 같고 근데 학군만 보고 사기에는 이렇게 낡은 아파트 사도 되나요? 이게 약간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계신 분들도 아 이거 팔고 좀 뭐 강동구 가더라도 새 아파트로 갈아타야 되나? 네. 약간 애매한 이런 아파트들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이슈가 없으면은 갈아타는 거 추천드리는데 갈아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겠지만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돼도 올라갑니다. 입지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유동에서 광장동인데 거기가 이제 현대 그 아파트 시리즈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매립을 해서 만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시절 때 현대건설이 받은 특혜였죠. 어떻게 보면은 정중용 회장이 워낙 그거 다 매립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입지 자체가 좋아요.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그 광진구인데 광진구가 제일 비쌌어요. 지금 강동구나 송파구보다도 더 비쌌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지역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라인들의 새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현대 아파트 시리즈도 있지만 아마 제일 비싼 아파트는 극동 아파트가 될 거예요. 현대 아파트 맨 끝에 극동 아파트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극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은 옆에 있는 현대 아파트 시리즈는 다 재건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층 아파트라고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분담금을 넣어서 사업성이 나오면 무조건 가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예전에 이제 반포주공 1단지라든지 고덕 이쪽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없이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편히 진행이 났는데 지금부터는 추가 분담금을 넣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지면 가는 거거든요. 서울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극동 아파트 재건축이 아마 그거에 대한 방향키가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그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세는 올라갑니다. 다만 새 아파트만큼은 안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걸 팔고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가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아, 네. 소장님도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소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2005년도부터 계속 칼럼을 매일 써오고 있고요. 지금 한 이제 18만 명 넘어서 19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첫 칼럼이 있어요, 아침에. 그 칼럼은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니까 첫 칼럼 무조건 부동산 칼럼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써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의 이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갖고 칼럼을 플러스 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칼럼은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유튜브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T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된 뉴스들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랑 실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뉴스는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우리는 의사결정할 때 개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뉴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개별 사항으로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스마트 TV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합니다. 이거는 아침 8시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그 뉴스 라이브 방송 다 무료 채널이고 무료 방송이니까 그것만큼은 좀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누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유튜브는 스마트 튜브고요. 예, 스트 블로그는 세상 답사기. 예,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튜브의 김학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